저도 사람입니다.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시골이 답답하면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그만하자. 애들 다 듣겠다. 김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여기 청와대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논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흙길 위로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하지만 하루 종일 밭일에 지친 몸은 어쩔 수 없이 무거워 보입니다. 손에 든 낡은 호미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고 고무신 끝에도 진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올해 배추가 참 잘 자랐네. 김장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빙그레 웃습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표정입니다. 집 대문 앞에서 준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10살 소년의 얼굴에는 뭔가 기쁜 일이 있었다는 듯 환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에 매달립니다.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호미를 한쪽에 기대 세우고 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준호가 가방을 뒤져 상장을 꺼내 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순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갑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상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김준호 어린이 충청남도 어린이 미술대회 최우수상.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한 상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손자의 수상은 그 무엇보다 값진 기쁨입니다. 이때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 지연이 마당으로 나옵니다. 30을 갓 넘긴 지연의 얼굴에는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습니다. 시댁살이 8년째, 아직도 그녀에게는 이 집이 완전히 편안한 공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연이 다가와 순자의 호미를 받아들며 인사합니다. 준호가 상을 받았다고 하루 종일 들떠 있더라고요. 어머님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지연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시집올 때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여겨지는 며느리입니다. 고맙다, 지연아. 너도 준호 때문에 바쁠 텐데.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는 길, 준호가 할머니의 치마폭을 잡아당깁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아빠 오시면 상장 보여드려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준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순자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합니다. 해가 완전히 진 저녁 7시경, 정한이 돌아옵니다. 40 중반의 정한은 마을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정치인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인지 전화 통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준호가 신이 나서 아빠에게 상장을 보여줍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한이 상장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준호 똑똑하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 가 있습니다. 형님,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응, 다음 달에 정치인 출마 준비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손님들 접대도 해야 하고.
정한이 휴대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요즘 집안 살림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준호 학원비며 이것저것 지출이 너무 많아. 당분간은 좀 줄여야겠어. 지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데 준호 교육비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 다른 집들은 다 알아서 하던데. 정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순자가 이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지연이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한아, 지연이가 워낙 살림을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모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한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지연이 저도 그게 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시댁에서 8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조심스러움입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는 말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준호가 어른들의 무거운 대화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상장을 받은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순자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연의 표정에서도 평소보다 더 깊어진 걱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순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연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 아래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동으로 번져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준호의 기쁜 소식으로 시작된 하루가 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품어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한의 정치인 출마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접대비 부담도 커져만 갔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습니다. 오늘도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어제 저녁 정한이 내일 중요한 사람들이 온다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안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한숨을 쉽니다. 이미 이달 생활비는 바닥이 났는데 또 접대용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준호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묻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엄마가 바빠서 도시락 못 사줄 것 같아. 학교에서 급식 먹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급식도 맛있어요. 준호가 씩씩하게 대답하지만 지연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지연은 홀로 접대 준비를 시작합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하면서도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깊어만 갑니다. 오후 2시쯤 순자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는 온갖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연이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연아,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준비했니?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거들려 합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지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스트레스를 순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정한이 손님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 그리고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총 5명의 손님이 함께 옵니다. 지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가자 손님들이 감탄합니다. 정한 씨 댁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정한이 으쓱해하며 대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워낙 요리를 잘해서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손님들과 정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선거 준비에 대한 이야기, 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집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며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지연 씨,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니 정한 씨가 부럽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연이 공손하게 대답하지만 하루 종일 준비에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한의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반응이 괜찮았어. 다들 내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앞으로 이런 접대가 자주 있을 건가요? 당연하지. 선거 준비하려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야 해. 왜 힘들어? 정한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힘든 건 괜찮은데.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가. 지연이 말끝을 흐립니다. 생활비가 뭐? 또 돈 이야기야? 정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그게 아니라 접대비까지 생활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준호학원비랑 생필품 살 돈이. 지연이 용기를 내어 설명해 봅니다. 다른 집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집만 유독 돈이 부족한 건 뭐야? 당신이 계획성 없이 쓰는 거 아니야? 정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때 순자가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정한의 말이 너무 UNFAI야 합니다. 정한아, 지연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순자가 나서서 지연을 감쌉니다. 어머니도 지연이 편만 드시네요. 저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집안 살림은 당연히 아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한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그게 쉽지 않아서 엄마도 아버님 때처럼 저를 엄마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정한이 완전히 화를 냅니다. 엄마처럼?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와 비교해? 내가 당신을 책임지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고 당신이 우리 집에 맞춰야 하는 거지. 여보,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해명하려 하지만 정한은 듣지 않습니다. 맨날 돈 없다, 힘들다 그런 소리만 하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잘하던데. 정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순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납니다. 정한아, 그만해.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정한이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부부 문제라고? 너희 문제가 온 가족 문제가 되고 있잖니. 순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술기운도 있고 스트레스도 쌓여있던 정한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 편만 들고 집안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화가 난 정한이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순자의 뺨을 때립니다. 딱!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지연이 어머님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나온 준호가 이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한도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 어색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에게 다가갑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연은 울고 있는 준호를 달래며 괜찮다, 괜찮아라고 속삭이지만 정작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아는 잠시 서 있다가 나 좀 바람 쐬고 올게라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뺨의 얼얼함을 달래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감싸준 게 잘못이었을까? 40년 넘게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연도 부엌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시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 집에서의 삶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저 견뎌야만 합니다. 평온해 보였던 이 집에 깊은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더 큰 풍파의 시작일 뿐임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멍이 어제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나이 든 피부에는 멍든 자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나?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엌에서는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나오자 지연이 깜짝 놀라며 달려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아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괜찮다, 지연아.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순자가 애써 웃어 보이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준호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나타납니다. 어젯밤 일로 충격을 받은 아이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할머니, 얼굴 괜찮으세요? 우리 준호, 걱정 마. 할머니는 튼튼해. 순자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지만 아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오전 10시경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 김순이 아줌마가 넘어옵니다. 김순이는 마을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김순이가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 이거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혔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나 봐. 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 조심해야지. 그런데 어젯밤에 너희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나던데? 손님들이 많이 왔었나? 김순이의 눈빛이 의심스럽습니다. 정한이가 선거 준비 때문에 사람들을 좀 불렀어. 별일 아니야.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김순이가 돌아간 후 순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조그만 일도 금세 소문이 퍼지는데 하물며 이런 일이야 얼마나 빨리 알려질까요? 오후가 되자 정한이 돌아옵니다. 어젯밤 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순자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도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얼굴 어떻게 가리세요? 사람들이 보면. 정한이 걱정하는 것은 순자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입니다. 정한아,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한의 사과는 형식적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손을 댄 게 조심해서 해결될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때 지연이 나서려 하지만 정한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감정 조절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어제 일도 어머니가 계속 지연이 편만 드셔서 그런 거잖아요. 순자는 아연실색합니다. 자신이 맞은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한이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순자 얼굴에 멍이 들었더라. 요즘 정한이가 선거 준비한다고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평소처럼 손자 준호의 교육비를 마련하고 집안 대소사를 챙깁니다. 지연이 접대 준비로 바쁠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고 준호의 숙제도 봐줍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화를 많이 낸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순자는 손자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한 것이 미안합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10시쯤 대문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야, 나야. 민호야. 순자가 나가보니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민호가 서 있습니다. 민호는 이 마을 출신이지만 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후 가끔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민호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순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던데. 얼굴 좀 보자.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순자의 얼굴을 본 민호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순자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하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과 서러움이 터져나옵니다. 민호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40년을 키운 아들한테.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가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한테 손을 들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쩌겠어. 순자가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너 글 쓰는 것 잘했잖아. 예전에 교사했을 때도 학교 신문에 좋은 글 많이 썼고, 이런 일을 그냥 두면 안 돼. 세상에 알려야 해. 민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망신을 내가 직접 하라고? 순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망신이 아니라 정의야.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단 말이야. 민호가 설득합니다. 그래도 가족 일을. 순자가 망설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특히 너 같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민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민호야, 고맙긴 한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준호도 있고 지연이도 있고. 민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순자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나는 내 편이야. 민호가 떠난 후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합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이대로 참고만 살아야 할까? 준호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 괜찮을까?
그 순간 방문 너머로 지연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도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와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조그만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녀에게는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의 얼굴에서 멍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던 순자는 점점 명확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장학금 신청서를 보며 순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준호 장학금 한번 신청해보자. 어머님, 장학금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 성적도 좋고 그림 실력도 뛰어나잖아. 게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순자가 말끝을 흐리지만 지연은 그 의미를 알아챕니다. 둘이 함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지연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순자와 지연이 함께 학교에 갔는데 순자는 오랜만에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서며 옛날 교사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에 선생님이셨다며요? 준호 친구의 어머니가 순자에게 말을 겁니다. 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순자가 자부심 있게 답합니다. 요즘도 글 쓰세요? 선생님들은 글을 참 잘 쓰시잖아요. 이 말에 순자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에게 말합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이야기를 글로 써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야기요? 지연이 놀라며 묻습니다. 응. 시골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시대 젊은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야기 말이야. 순자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전에 한 말 기억나?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라고 했던. 순자야, 마음을 바꾼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써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합니다. 마을 방송국에 지인이 있어. 시골 생활 이야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투고해 보는 게 어때? 며칠 후 순자는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시골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연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진솔하게 썼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방송 출연에 동의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마을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 들었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 맞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 참 힘들겠더라. 시어머니도 마음고생이 많을 거야. 중간에서 조율하느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순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방송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왜?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하던데. 정한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쓴 건 일반적인 이야기야.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정한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자 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이장 부인이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 시절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참기만 했는데 언니 방송 들으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정말요? 순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우리 며느리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나 싶어서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순자는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지연이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용기 내서 글을 써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연아,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더 의지하자. 가족이 서로 상처 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강해질게요. 그리고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가 쓰신 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우리 준호도 나중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순자가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가 화내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준호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아빠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정한의 선거 준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의 가정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지지자들은 가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마을 일을 맡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불러올 더 큰 파장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희망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작은 펜 한 자루가 곧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방송 출연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좋은 반응에 안도했던 순자였지만 정한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전화 통화 목소리도 이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네, 정한입니다.
정한이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순자가 부엌 창문으로 봤습니다. 그 방송 말인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을 방송국에서 순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보내주신 분이시죠? 죄송한데 혹시 실명을 공개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실명을요? 순자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네, 사실 압력이 좀 들어와서요. 익명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실명 공개가 어려우시면 더 이상 방송하기가. 기자의 목소리가 곤란해 보입니다. 순자는 곧바로 정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조심스럽게 시작한 작은 목소리 내기마저 막으려 한다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해결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방송 같은데 함부로 글 보내지 마세요. 정한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맞서며 묻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남들이 다 아는 게 좋겠어요? 저도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정한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소문이라니? 내가 쓴 건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였는데? 일반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얘기라고 다 아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정한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이때 지연이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처음에 투정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한이 지연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순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정한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방송국에 압력 넣은 것도 다 알고 있어. 정한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합니다. 뭔 소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가 기자한테 전화해서 내 글 못 나오게 한 거 다 안다. 어머니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정한이 뻔뻔하게 반박합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순자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 아들을 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따돌려요.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할머니가 방송에서 우리 집 흉봤다고. 준호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순자와 지연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지연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아빠 나쁘다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순자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이상해. 애들이 어떻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겠어? 분명 누군가 일부러. 순자야, 조심해야겠어. 정한이가 생각보다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까지 괴롭히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요. 학생들한테 편애를 했다거나 다른 선생님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문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일을 왜 지금 와서? 이장 부인도 의아해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정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송 출연을 막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순자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제가 처음에 더 참았으면.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정한이가 잘못된 거야. 순자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되면 준호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 당할 텐데.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한이 집에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로 시청이나 정치계 관련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방에서 조용히 계세요. 정한이 순자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는 이미지는 선거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소문의 근원을 차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순자는 이들이 자신을 소문의 근원이라고 부르며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나? 가족들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포기하면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도 부엌에서 홀로 앉아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압박은 더 심해지고 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 여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의 역습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의지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순자는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순자야, 무슨 생각이야?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보자. 정한이가 방송국에 압력을 넣은 증거, 소문을 퍼뜨린 증거, 모든 걸 다 모아서 정정당당하게 맞서보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역의 역습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순자와 민호의 만남은 마치 작전회의 같았습니다. 마을 뒷산의 정자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녹음기와 몇 장의 서류를 보며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야,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한이가 방송국 김 기자한테 전화한 녹음이 있어. 내 지인이 우연히 녹음해둔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정한의 목소리는 순자가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기자님, 우리 어머니가 쓴 글 때문에 곤란해요. 선거 준비 중인데 이런 소문이 돌면 실명 공개를 요구해서 더 이상 못 쓰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우리 정한이가 이런 말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야. 준호학교 왕따 사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준호 반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갑자기 몇몇 학부모들이 준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지. 그것도 하필 내 방송 직후부터 말이야. 순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그리고 내 교사 시절 명예훼손하는 소문들도 조사해봤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들이야. 오히려 예전 동료 선생님들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교사였는지 증언해줄 용의가 있다고 해. 이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만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나온 것입니다. 어머님,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손을 대고 제 아들까지 괴롭히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뭐야, 이게?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서 한 말들을 녹음한 거예요. 어머니 입을 막아야 한다. 소문 퍼뜨리는 일은 이장한테 부탁했다. 이런 말들이요.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증거들이 모인 것입니다.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보자. 청와대 국민청원?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요즘 거기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가족폭력이랑 권력 남용 문제로 청원을 올리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될 텐데. 민호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큰일이어야 해. 이제 조용히 넘어갈 단계가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지연은 함께 청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시골 시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과 정치권력을 이용한 개인 탄압을 고발합니다였습니다. 청원서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한이 순자를 폭행한 일,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일, 아이를 왕따시키도록 조장한 일, 가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일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올릴 거예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순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청원이 올라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고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충격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두르다니. 권력을 개인적인 일에 남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며칠 지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한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선거 준비는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지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정한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게 어머니예요? 그래, 내가 올렸다.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정한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집안을 망가뜨린 건 내야, 정하나.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손을 대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손자까지 왕따시킨 거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정한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술 마신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가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몇 대의 차량도 와 있었습니다. 저기 나오신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 용감하세요. 정한이는 어디 있어? 나와서 사과해. 마을 사람들이 순자를 향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숨어 지내야 했는데 이제는 용기 있는 할머니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습니다. 순자와 지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올리신 청원이 큰 화제가 되어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수사도 검토 중입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올 줄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올린 청원이 실제로 청와대까지 전달되었고 정식 조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정한은 집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정한이 지연에게 물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호와 지연과 함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몰랐어.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보면서 많이 배워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상황이 순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한 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순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선 사람이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순자가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한 씨 측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올리신 청원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순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전에 교사로 재직하실 때의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받았던 문학상에 대한 자료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상하신 작품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은 할머니 혼자 받으셨고 실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의 이름은 빠져 있더군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교사 초년생 시절에 동료와 함께 쓴 글로 문학상을 받았던 일. 당시에는 단순한 협업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협력해서 쓴 건데 서로 동의하에. 순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분이 동의했다는 것을요? 아니면 그분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이때 지연이 나와서 순자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또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할머니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청와대 청원도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변호사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무기로 사용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순자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청원을 취하하고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순자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30년 전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연이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내가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람으로 보겠지. 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상황을 전해 들은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청원을 취하하겠다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문학상 일부터 변호사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호가 듣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그게 다야? 뭐가 그게 다야? 내가 표절한 사람이 되는 건데. 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그 동료가 바로 나라고. 민호가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순자와 지연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 너와 함께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나야. 김민호. 기억 안 나? 민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교사 초년생 시절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동료 교사 김민호. 함께 학교 신문도 만들고 문학 동아리 활동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였어?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함께 밤새워서 쓴 글이잖아. 시골 아이들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지? 너는 전체적인 구성을, 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맡아서 썼었지. 민호가 자세히 기억해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지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순자가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상을 받는 건 순자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훌륭한 글로 만든 건 순자의 실력이었으니까. 민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표절한 게 아니라?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야. 그리고 나는 순자가 상 받는 걸 보고 정말 기뻤었어. 내 친구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말이야. 민호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증거를 요구하면. 순자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민호가 가방을 뒤져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가 함께 쓴 초고야.
내 글씨와 내 글씨가 섞여 있지? 순자가 공책을 보니 정말로 두 사람의 필체가 번갈아가며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학교 신문에 우리 둘 이름이 함께 적힌 기사들이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동료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전부터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민호야, 왜 하필 지금 다시 나타난 거야? 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연히 내 소식을 들었어. 마을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예전부터 내가 글을 정말 잘 썼는데 그 재능을 이런 일에 써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어.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도와준 이유가? 순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30년 전에도 너는 정의감이 강했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거든. 지금도 똑같구나.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옛날 동료 선생님들이 다 모였어요. 순자가 놀라서 보니 정말로 30년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이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증언해 줄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었는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맞아.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다른 동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민호하고 순자가 함께 작품 활동한 것도 우리가 다 기억해. 둘이 얼마나 좋은 팀이었는데.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 그리고 너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날 밤 순자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한 측의 마지막 공격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고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자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한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진실이 모두 드러났으니까. 과연 그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정한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자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자의 승리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료 교사들의 증언과 민호의 결정적 증거가 공개된 지 사흘 후 마침내 정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공격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순자의 진실성만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한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정한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마음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손을 댄 것, 지연이를 괴롭힌 것, 준호까지 힘들게 한 것.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아들 준호의 손을 잡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응, 준호야.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거란다. 지연이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제가 정계 진출을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들에게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정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아,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순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한은 정말로 정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의 안부를 묻고 지연의 집안일을 도우며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지연은 이런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지연아,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다만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하지.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지연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마을에서 작은 학습센터를 열어보려고 해요. 학습센터? 순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동안 시댁살이 하느라 묻어둔 꿈이었는데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연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순자가 지연을 격려했습니다. 민호도 이 마을에 아예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여기서 살면서 너희들과 함께 마을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어. 정말? 그럼 우리가 30년 전에 못다한 일들을 이제라도 해볼 수 있겠네. 순자가 기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의 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가르쳤고 민호는 과학과 수학을 담당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순자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순자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교사로서의 보람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용감한 분이라고요. 우리 준호도 용감한 아이가 될 거야. 할머니가 보여준 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마을길에서 순자, 지연, 준호, 그리고 민호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평화였습니다. 할머니, 처음에 청와대에서 전화 올 줄 정말 알았어요?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예상 못했어.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생기는 법이거든. 그럼 할머니가 용감해서 이긴 거예요? 준호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 엄마가 있었고, 민호 할아버지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옛날 선생님들도 있었잖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아,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내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순자와 지연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마을 소식지 하나 만들어 보자. 예전처럼 함께 글 쓰면서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뒤로 정한도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족들과 완전히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분노의 기록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지연이가 점점 더 당당해지는 모습도 보기 좋고 준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 민호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정한이도 조금씩이나마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순자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며느리 집에서 뺨을 맞던 그날 밤에 정말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올 줄을. 아니, 정확히는 내가 청와대에 연락을 취하게 될 줄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순자는 일기를 마저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6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걸려온 청와대 전화가 한 가족과 한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전화 한 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서로를 지지하는 사랑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들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